동방박사의 오디오북. 고전소설 다시 읽기 첫 번째. 데미안 제2장 카인. 나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구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찾아왔다. 그 구원과 더불어 내 삶에 새로운 것이 등장했으며 그것은 지금까지도 줄곧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 우리 라틴어 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전학을 왔다. 그 학생은 우리 도시로 이사온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이었으며 팔소매에 검은 상장을 두르고 다녔다. 나보다 한 학년 위였고 나이는 몇 살 많았지만 내 눈에 금방 띄었다. 아니, 모든 학생들의 눈에 금방 띄었다. 그 특이한 학생은 실제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으며 전혀 소년 같지 않았다. 우리 어린 사내 아이들 사이에서 그는 어른처럼, 아니 신사처럼 낯설고 성숙하게 처신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노는데 끼지 않았으며 더욱이 싸움은 말할 것도 없었다. 다만 선생님들 앞에서 당당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어조가 다른 아이들 마음에 들었을 뿐이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아주 넓은 우리 반 교실에서 다른 반과 함께 수업을 하는 일이 가끔 있었는데 어느 날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날은 데미안의 반이 우리 교실로 왔다. 우리 하급반 학생들은 성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고 상급반은 작문을 해야 했다. 선생님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 머릿속에 꾸역꾸역 주입하고 있는 동안 내 눈길은 자꾸만 데미안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독특한 매력을 발산했다. 나는 그 총명하고 밝고 무척 단호한 얼굴이 사려 깊게 고개를 숙인 채 작문에 열중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치 과제를 하는 학생이 아니라 자신만의 문제에 몰두한 연구가처럼 보였다. 사실 호감이 가는 얼굴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로 왠지 거부감이 느껴졌다. 그는 나보다 훨씬 우월하고 냉정했으며 지나치게 도전적일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다. 그의 눈은 어린아이들이 절대 좋아하지 않는 어른 같은 눈빛을 띠고 있었다. 조금 슬픈 듯 하면서도 조롱의 빛이 번뜩였다. 그가 내 마음에 들었든 안 들었든 내 눈길은 그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그러다 그가 내 쪽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화들짝 놀라 눈길을 거두었다. 그 당시 그가 학생으로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날 되돌아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모든 점에서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개성이 완전히 뚜렷하고 독특했으며 그래서 눈길을 끌었다. 그와 동시에 그는 눈길을 끌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마치 농부의 자식들 사이에서 자신도 농부의 자식인 양 보이려고 온갖 애를 쓰는 변장한 왕자처럼 처신하고 옷을 입었다. 학교가 파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그를 앞서갔다. 다른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자 그가 내 곁으로 다가와 인사했다. 그가 우리 어린 학생들의 말투를 흉내냈는데도 그의 인사말은 어른스럽고 정중했다. 우리 잠깐 같이 갈까? 그가 친근하게 물었다. 나는 우쭐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우리 집이 어디에 있는지 그에게 설명했다. 아, 거기?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집은 나도 알아. 너희 집 현관문 위에 특이한 물건이 붙어 있었어. 그게 내 관심을 끌었거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금방 알아듣지 못했다.
게다가 그가 나보다 우리 집에 대해 더 잘 아는 듯 보여서 깜짝 놀랐다. 우리 집 현관의 홍해문 위, 홍의 머리에 일종의 문장이 붙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납작해지고 여러 번 덧칠이 되어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우리와 우리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는 물건이었다. 난 그거에 대해 잘 몰라. 나는 소심하게 말했다. 새 아니면 뭐 그런 비슷한 걸 거야. 틀림없이 아주 오래되었을걸? 우리 집이 예전에 수도원 건물이었다나 봐. 그럴 수도 있어. 데미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잘 살펴봐. 그런 물건들이 무척 흥미로울 때가 많아. 내 생각엔 새매 같은데. 우리는 계속 걸었고 나는 적잖이 당혹스러웠다. 무슨 재미있는 일이 떠올랐는지 데미안이 벼랑간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나도 아까 너희들 수업을 들었잖아. 그러더니 쾌활하게 말했다. 이마에 표식을 달고 다닌 카인 이야기, 맞지?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던? 아니,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건 별로 없었다. 하지만 나는 솔직히 그런 말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마치 어른과 이야기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쏙 든다고 말했다. 데미안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봐, 내 앞에선 속마음을 숨길 필요 없어.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정말 참 특이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대부분의 다른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특이한 것 같아. 선생님은 그 이야기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시진 않았지만 말이야. 하느님이나 죄악 같은 일에 대해 늘 하는 말씀만 하셨지.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는 말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런데 너 그 이야기에 관심 있니? 그래,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는 말을 이었다. 카인의 이야기를 전혀 다른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진실이고 올바르지만 전부 선생님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거든. 그러면 대개는 훨씬 더 좋은 의미를 갖게 돼. 예를 들어 카인과 그의 이마의 표식 이야기도 선생님의 설명만으로는 뭔가 만족스럽지 않거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누군가가 동생과 싸우다가 그만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일은 물론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겁에 질려 기가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가 나약하다고 해서 그를 보호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훈장을 특별히 받는다는 건 정말 이상하지 않아? 그건 그래. 나도 관심을 느끼며 말했다. 그 이야기가 내 흥미를 끌기 시작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른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데미안이 내 어깨를 툭 쳤다. 아주 간단해. 표식이 먼저 있었고 표식을 토대로 이야기가 시작된 거야.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의 얼굴에는 다른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어. 사람들은 감히 그 남자를 건드리지 못했어. 그의 모습이 위압적이었거든. 그 남자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어. 우체국 소인 같은 표식은 사실 이마에 없었을 수도 있어. 아니, 분명히 없었을 거야. 삶이 그렇듯 조야한 경우는 드물어. 그보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뭔가 으스스한 것이 있었어. 사람들이 흔히 익숙한 것 이상으로 강한 정신력과 대담함이 눈빛에 서려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 그 남자에겐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 남자 앞에서 주눅이 들었어.
그 남자에겐 표식이 있었어.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명할 수 있었어. 사람들은 늘 자기 편한 대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 원하거든. 사람들은 카인의 후손을 두려워했어. 그들에겐 표식이 있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표식을 원래의 의미대로, 그러니까 훈장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반대로 해석했어. 그 표식을 지닌 녀석들은 으스스하다고 말했어. 그리고 사실 으스스했거든. 용기와 개성을 지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늘 으스스하기 마련이야. 두려움을 모르는 으스스한 족속이 주변을 돌아다니게 되면 정말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어? 그 족속에게 별명을 붙여주고 허황한 이야기를 지어낸 거지. 그 족속에게 복수하고 싶었고 모두들 두려움을 견디는 것에 대해 좀 보상받고 싶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그렇다면 카인이 전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야? 그리고 성경에 쓰여있는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 아주 옛날 이야기들은 항상 사실이지. 하지만 항상 사실대로 올바르게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올바르게 설명되지도 않아. 간단히 말해서 카인은 멋진 남자였어. 다만 사람들이 카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런 이야기를 갖다 붙인 거라고. 그 이야기는 그냥 소문이었어. 그런 이야기 있잖아. 사람들이 생각나는 대로 아무 데서나 떠드는 이야기. 카인과 그의 후손에게 실제로 일종의 표식이 있었고 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만은 사실이야. 나는 깜짝 놀랐다. 그렇다면 동생을 죽인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얼이 빠져서 물었다. 아니, 그건 틀림없이 사실이야. 강자가 약자를 때려 죽였어. 실제로 친동생이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결국 모든 인간은 형제니까.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려 죽였어. 그것은 영웅적인 행위였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어. 어쨌든 이제 다른 약자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신세를 한탄했어. 그러자 누가 물었어. 왜 너희들이 그를 때려 죽이지 않지? 그러면 그들은 우린 겁쟁이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 그럴 수 없어. 그에겐 표식이 있어. 하느님이 그에게 표식을 주셨거든. 이라고 대답했어.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가 생겨났을 거야. 이런, 널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잖아. 그럼 안녕. 데미안은 알트거리로 접어들었고 나는 혼자 남았다. 그렇게 어리벙벙하기는 생전 처음이었다. 데미안이 가고 나자 그가 말한 모든 게 완전히 황당무계하게 여겨졌다. 카인이 고매한 인간이고 아벨이 겁쟁이라니. 카인의 표식이 훈장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파렴치한 신상모독이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디 계셨단 말인가? 하느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아벨을 사랑하지 않으셨던가? 아니, 얼토당토하는 소리였다. 나는 데미안이 나를 놀리고 골릴 작정이었을 거라고 추측했다. 그는 지독히 야가 빠진 녀석이었고 말재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다. 아무튼 나는 성경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에 대해 그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프란츠 크로머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몇 시간 동안이나 저녁 내내 완전히 잊고 있었다. 나는 성서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집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다. 그 이야기는 짧고 분명했다.
거기에서 특이하고 비밀스러운 해석을 찾으려는 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누군가를 때려 죽인 사람들 모두 하느님의 총애를 받는다고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건 허무맹랑한 소리였다. 데미안이 그런 일들을 말하는 방식은 근사했다. 모든 게 자명한 듯 경쾌하고 멋졌다. 게다가 그 눈빛. 물론 나 자신은 좀 정상이 아니었다. 사실은 많이 뒤죽박죽이었다. 그 전까지 나는 밝고 깨끗한 세계에서 살아왔으며 나 자신은 아벨과 같은 부류였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세계에 깊이 휘말려 있었다. 나는 깊이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나로서는 근본적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다. 지난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떠오르면서 한순간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지금의 불행이 시작되었던 그 고약한 저녁에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그때 한순간 나는 갑자기 아버지와 아버지의 밝은 세계와 지혜를 꿰뚫어 본 양 경멸했다. 그렇다. 그때 나는 카인이 되어 표식을 달고 있었으며 표식이 수치가 아니라 훈장이라고 자만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불행에 빠짐으로써 아버지보다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 더 높이 있다고 착각했다. 그 당시 내가 그 체험을 이렇듯 명확한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다. 다만 여러 감정들, 기이한 흥분의 불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내 마음을 자부심으로 채웠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데미안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과 나약한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별나게 말했던가. 카인의 이마에 찍힌 표식을 얼마나 별나게 해석했던가. 그의 눈, 어른의 눈 같은 독특한 눈은 얼마나 기이하게 빛을 발했던가. 그러자 이런 생각이 어렴풋이 뇌리를 스쳤다. 그 자신, 데미안 자신이 그런 카인의 부류가 아닐까. 스스로 카인과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카인을 옹호하겠어? 왜 그의 눈빛은 그렇게 힘이 있을까?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 겁 많은 사람들에 대해 그렇게 조롱하듯 말할까? 그들이야말로 경건한 자들이고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자들인데. 이런 생각들이 한도 끝도 없이 이어졌다. 돌멩이 하나가 우물에 떨어졌고 그 우물은 내 어린 영혼이었다. 내가 뭔가를 인식하고 의심하고 비판하려 할 때마다 카인과 형제 살해, 표식에 얽힌 일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내 생각의 출발점이 되곤 했다. 다른 학생들도 데미안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카인의 이야기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아이들도 데미안에게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다. 적어도 새 전학생에 대한 많은 소문이 나돌았다. 내가 그 모든 소문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소문 하나하나가 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모든 소문들을 일일이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데미안의 어머니가 큰 부자라는 소문이 처음에 퍼졌다는 것만 내 기억에 남아있다. 그리고 데미안의 어머니가 절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아들도 마찬가지라는 풍문도 나돌았다. 모자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남모르게 이슬람교도일 가능성도 있었다. 막스 데미안의 체력에 대한 동화 같은 이야기들도 떠돌았다. 데미안의 학급에서 제일 힘센 녀석이 그에게 싸움을 걸었다가 거절당했고 그러자 그를 겁쟁이라고 불렀다가 큰 코 다친 것은 확실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 말로는 데미안이 한 손으로 녀석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세게 누르자 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는 것이었다. 녀석은 나중에 뺑소니를 쳤는데
며칠 동안 한쪽 팔을 쓰지 못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날 저녁에는 녀석이 죽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한동안 별의별 소문이 떠돌았고 모두들 그런 소문들을 믿었다. 하나같이 흥분되고 기괴한 소문들이었다. 그러다가 한동안은 모두들 그런 소문들에 질린 듯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 사이에서 새로운 소문들이 퍼졌다. 데미안이 여자아이들과 은밀히 사귀고 있으며 모르는 게 없다고들 쑥덕거렸다. 그러는 동안 프란츠 크로머와의 일은 어쩔 수 없이 계속되었다. 나는 크로머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때로 며칠씩 나를 조용히 내버려 두었을지라도 나는 그에게 얽매여 있었다. 내 꿈속에서 그는 마치 내 그림자처럼 함께 살았다. 내 상상력은 그가 현실에서 하지 않은 것까지 꿈속에서 하게 만들었다. 그런 꿈들 속에서 나는 완전히 그의 노예가 되었다. 나는 현실보다는 그런 꿈들 속에서 더 많이 살았다. 나는 원래 꿈을 많이 꾸었다. 그 그림자들은 내게서 힘과 생기를 빼앗아갔다. 나는 무엇보다도 크로머가 나를 학대하고 내게 침을 뱉고 무릎으로 나를 깔아뭉개는 꿈을 자주 꾸었다. 그가 나로 하여금 무서운 범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꿈은 훨씬 더 나빴다. 아니, 유혹한 것이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강요했다. 그런 꿈들 중에서도 내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가장 끔찍했다. 나는 반쯤 미쳐서 그 악몽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크로머는 칼을 갈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우리는 가로수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기다렸는데 누구를 기다리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크로머가 내 팔을 누르며 그 사람을 칼로 찌르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였다.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며 카인과 아벨을 생각했지만 데미안은 더 이상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데미안이 다시 내게 가까이 다가온 것도 기묘하게 꿈속에서였다. 나는 또다시 학대받고 폭력에 시달리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릎으로 나를 깔아뭉개는 사람이 크로머가 아니라 데미안이었다. 그리고 크로머에게서는 고통스럽게 저항하며 겪었던 모든 일을 데미안에게서는 두려움과 환희가 뒤섞인 감정으로 기꺼이 감수했다. 이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점이었으며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나는 이런 꿈을 2번 꾸었고 그 다음엔 크로머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런 꿈들에서 겪은 일들과 현실에서 실제로 겪은 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더 이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어쨌든 크로머와의 악연은 계속되었고 내가 훔친 잔돈푼으로 마침내 빚진 돈을 전부 갚았을 때도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그는 내가 돈을 훔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돈을 어디서 났냐고 번번이 내게 캐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더 옴쭉 못하고 그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었다. 크로머는 툭하면 아버지에게 모든 걸 이르겠다고 협박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움보다는 왜 처음부터 내 입으로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말씀드리지 않았는지 후회가 앞섰다. 그런데도 그리고 내 처지가 아무리 비참했어도 모든 걸 후회한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항상 후회한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불운이 내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것을 깨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은 아마 적잖이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이다. 낯선 악령이 나를 덮쳤고 나는 그토록 친밀했던 가족 공동체와 더 이상 어울리지 못했다. 마치 잃어버린 낙원을 그리워하듯
가족 공동체를 향한 미칠 듯한 그리움이 종종 휘몰아쳤다. 가족들은 나를 악동보다는 환자처럼 대해주었는데 특히 어머니가 그러셨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두 누이의 태도를 보면 그때 상황이 실제로 어땠는지 잘 알 수 있었다. 누이들의 태도는 내게 무척 관대하면서도 나를 한없이 슬프게 했는데 그런 태도에서 나를 일종의 신들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신들린 사람의 안에는 악이 들어앉았는데도 그 상태를 나무라기보다는 한탄하기 마련이다.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평소와는 다르게 기도하는 것이 느껴졌고 또 그 기도가 부질없다는 것도 느껴졌다. 나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과 정식으로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종종 절실하게 느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모든 걸 제대로 말씀드릴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나는 부모님이 그 일을 다정하게 받아들이시고 나를 무척 감싸주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겠지만 완전히 이해하시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운명이었는데도 일종의 탈선으로 여겨질 터였다. 만 11살 안 된 어린아이가 설마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 대해 보다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일부를 생각으로 바꾸는 법을 배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그런 감정을 겪을 수도 없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때처럼 그런 감정을 깊이 겪고 고통받은 적은 내 평생에 별로 없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나는 내 박혜자에게 브르크 광장으로 나오라는 호출을 받았다. 물방울이 뚝뚝 뜯는 검은 밤나무에서 쉴 새 없이 떨어지는 젖은 잎들을 발로 헤집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수중에 돈은 없었지만 크로머에게 최소한 뭐라도 줄 셈으로 케이크 2조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어딘가 외진 곳에서 그를 기다리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 있었다. 아주 오래도록 기다릴 때도 종종 있었다. 사람들이 달리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을 받아들이듯 나는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 마침내 크로머가 나타났다. 그날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내 갈비뼈를 몇 번 툭툭 치고는 웃으며 케이크를 받아들었다. 게다가 내게 축축한 담배를 권하기까지 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크로머는 평소보다 친절했다. 좋아! 그는 헤어질 때 말했다.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해두는데 다음번엔 네 누나를 데려와. 큰 누나 말이야. 그런데 이름이 뭐더라? 나는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듣지 못했고 그래서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뿐이다. 무슨 말인지 몰라? 네 누나를 데려오란 말이야. 알아, 크로머. 하지만 그건 안 돼. 그럴 순 없어. 누나도 절대 오지 않을 거야. 나는 그가 또 핑곗거리를 만들어 내 트집을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종종 그런 수법을 사용했다. 뭔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서 나를 기겁하게 하고 굴복시키고는 차츰 흥정을 유도했다. 그러면 나는 돈이나 다른 선물을 주고 그 자리를 모면했다. 이번에는 크로머가 사뭇 다르게 나왔다. 내가 거절했는데도 별로 화를 내지 않았다. 하긴 그래.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잘 생각해봐. 난 네 누나와 알고 지내고 싶거든.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네가 함께 산책하자고 누나를 데리고 나오는 건 어때?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합세하는 거야. 내일 내가 휘파람으로 신호를 보낼게. 우리 그 일에 대해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자고. 크로모가 가고 나자 그가 뭘 원하는지 퍼뜩 뇌리를 스치는 게 있었다. 나는 아직 철모르는 어린애였지만 소년 소녀들이 좀 더 나이가 들면 뭔가 비밀스럽고 상스럽고 금지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귀동냥으로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더러 나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문득 분명하게 깨달았다.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그 자리에서 단단히 결심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막상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크로머가 내게 어떻게 안갚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이제 새로운 고문이 시작되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나는 두 손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채 암담한 심정으로 텅 빈 광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새로운 고통, 새로운 종살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활기차면서도 그윽한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나는 깜짝 놀라 달리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내 뒤를 쫓아왔고 한 손이 등 뒤에서 부드럽게 나를 붙잡았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달리는 걸 포기했다. 난 또 누구라고? 나는 불안스레 말했다. 깜짝 놀랐잖아. 데미안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그때보다 더 어른스럽고 더 우월하고 더 예리한 적은 없었다. 우리가 다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는 퍽 오랜만의 일이었다. 미안해. 그는 친절하면서도 매우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봐, 그렇게 깜짝 놀랄 것까진 없잖아. 그건 그래. 하지만 놀랄 수도 있어. 그 말도 맞는 것 같군. 하지만 만일 너한테 아무 짓도 안 한 사람 앞에서 네가 소스라치게 놀란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의아하게 여기면서 호기심이 동하기 마련이야. 그 사람은 네가 이상하게도 잘 놀라는구나 생각하고는 겁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여기지. 겁쟁이들은 항상 겁이 많거든. 하지만 내 생각에 너는 원래 겁쟁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아, 물론 넌 영웅도 아니야. 네가 무서워하는 것들도 있고 또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돼. 아니, 절대 사람들을 무서워하면 안 돼. 설마 나를 무서워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혹시 무서워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도 안 무서워. 거봐. 그렇지? 하지만 네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있지? 잘 모르겠어. 날 가만 내버려둬.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데미안은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춰 걸었다. 나는 도망칠 생각으로 걸음을 더욱 빨리 했다. 옆에서 날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내가 너한테 호의를 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아무튼 나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 나는 너하고 한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어. 그 실험은 재미도 있는 데다가 넌 아주 쓸모 있는 걸 배울 수도 있어. 잘 들어봐. 나는 독심술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이따금 시험해보곤 해. 마술은 아니지만 그 원리를 모르면 아주 특이한 것 같지. 그걸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어. 자,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좋아해. 아니면 너한테 관심이 많아서 네 마음속이 어떤지
알아내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나는 벌써 첫걸음을 내디뎠어. 너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너는 뭔가에 잘 놀라곤 해. 그렇다면 네가 무서워하는 일들이나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왜 그럴까? 사람들은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법이거든.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내주었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가 너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아주 명확해. 그렇지? 나는 속수무책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늘 그랬듯 진지하고 총명하고 선량했지만 조금도 다정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차라리 엄격했다. 정의감 아니면 그 비슷한 것이 어려 있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내 앞에 마법사처럼 서 있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가 재차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내가 벌써 말했지. 독심술이란 게 좀 웃긴다고. 하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해. 예를 들어 지난번에 내가 너한테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그때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꽤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 하긴 그건 지금 이 일과는 아무 상관없지. 또 나는 네가 한 번쯤 내 꿈을 꾸었을 거라고도 생각해. 그건 그렇고 너는 영리한 아이야. 대부분의 아이들은 멍청해. 나는 이따금 믿을 만한 영리한 아이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 그래도 괜찮겠어? 그래, 좋아. 그런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일단은 이 재미있는 실험을 계속해 보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S라는 소년이 쉽게 놀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 소년은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어. 어쩌면 그 누군가하고 얽힌 무척 거북한 비밀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 대략 맞지 않아?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의 목소리, 그의 영향력에 굴복했다. 나는 다만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다. 지금 이 목소리는 오로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닐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목소리, 모든 것을 나 자신보다 더 분명히 더 잘 알고 있는 목소리가 아닐까. 데미안이 내 어깨를 힘차게 두들겼다. 그래, 맞구나. 그럴 줄 알았어. 이제 한 가지 질문만 남았어. 좀 전에 저쪽으로 간 아이, 이름이 뭔지 알아?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데미안이 건드리자 내 비밀은 고통스럽게 내 안으로 움츠러들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어떤 아이 말이야?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걸? 데미안은 웃었다. 어서 말해. 그는 웃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야?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프란츠 크로머 말이야? 그는 흡족한 표정으로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브라보! 넌 똑똑한 아이야. 우린 친구가 될 수 있어. 너한테 이 말만은 꼭 해주고 싶었어. 그 크로머인가 뭔가 하는 애는 나쁜 녀석이야. 얼굴만 봐도 비열한 녀석이란 걸 알 수 있어. 네 생각은 어때? 그래, 맞아.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쁜 녀석이야. 악마야. 하지만 그 녀석이 이런 일을 알면 안 돼.
절대로 알면 안 돼. 너 그 녀석 알아? 그 녀석이 널 알아? 걱정 마. 그 녀석은 갔어. 그리고 날 알지도 못해. 아직은 몰라. 하지만 그 녀석을 기꺼이 만나보고 싶어. 그 녀석 공립학교에 다니지? 맞아. 몇 학년이야? 5학년. 하지만 그 녀석한텐 절대 아무 말 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제발 아무 말 하지 마. 걱정 말라니까. 너한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혹시 그 크로머라는 녀석에 대해 나한테 좀 더 알려주지 않을래? 난 알려줄 수 없어. 아니, 날 그냥 내버려둬. 데미안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유감이군.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 실험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널 괴롭힐 생각은 없어. 너도 그 녀석을 두려워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은 잘 알지? 그렇지? 그런 두려움은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어. 그런 두려움은 떨쳐버려야 해.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떨쳐버려야 한다고. 내 말 알아들었어? 물론이지. 네 말이 맞아.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해. 넌 모른다고. 너도 봤지?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는 걸.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혹시 그 녀석한테 돈을 빚졌니? 그렇기도 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 입으론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다고. 그렇다면 그 녀석에게 빚진 돈을 내가 갚아줘도 아무 소용이 없을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제발 부탁이야. 아무한테도 그런 말 하지 마. 절대 한마디도 하지 마. 네가 이러니까 비참한 기분이 들잖아. 날 믿어, 싱클레어. 나중에 언젠가는 나한테 그 비밀을 말하게 될 거야.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 나는 격렬하게 소리쳤다. 네 마음대로 해. 다만 내 말은 네가 나중에 언젠가 나한테 더 많은 것을 말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물론 자발적으로 말이야. 설마 내가 크로모처럼 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니야. 하지만 넌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지. 다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곰곰 생각해 볼 뿐이야. 그리고 난 절대로 크로모처럼 굴지 않을 거야. 내 말 믿어. 그리고 넌 나한테 빚진 것도 없잖아. 우리는 꽤 오래 침묵을 지켰고 나는 차츰 차분해졌다. 하지만 데미안이 그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갈수록 수수께끼인 것 같았다. 이젠 집에 가야겠어. 그가 빗속에서 로덴 코트를 더 단단히 여미며 말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말할게. 넌 그 녀석을 떨쳐버려야 해. 다른 방법이 없으면 죽여버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난 찬성이야. 내게 감탄할걸? 나도 도와줄게. 나는 또다시 겁이 와락 났다. 카인의 이야기가 퍼뜩 뇌리에 떠올랐다.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훌쩍이기 시작했다. 내 주변에 섬뜩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 괜찮아. 막스 데미안은 미소를 지었다. 어서 집으로 가. 무슨 수가 있을 거야.
때려 죽이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긴 한데 이런 경우엔 언제나 가장 간단한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크로머 같은 친구와 어울리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마치 1년 동안 어디 멀리 갔다 온 기분이었다. 모든 게 달라 보였다. 나와 크로머 사이에 미래 같은 것, 희망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가 그 길고 긴 몇 주 동안 비밀을 끌어안은 채 얼마나 끔찍하게 혼자였는지 그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았다. 그러자 부모님 앞에서 참회하면 마음은 가벼워질지 모르지만 완전히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여러 번 곰곰 생각했던 일이 즉시 뇌리에 떠올랐다. 그런데 이제 거의 참회한 셈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구원의 예감이 강렬한 향기처럼 나를 향해 날아왔다. 그렇다고 두려움을 극복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적과의 길고도 끔찍한 대결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럴수록 모든 게 무척 조용하게, 아주 비밀스럽고도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이 이상하게만 느껴졌다. 우리 집 앞에서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사라졌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동안이나. 나는 감히 그 사실을 믿을 엄두가 나지 않았으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돌연히 그가 다시 나타날 것을 마음속으로 대비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새롭게 얻은 자유가 믿어지지 않았고 그 사실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프란츠 크로머와 맞닥뜨렸다. 그는 곧장 내 쪽으로 자일러 거리를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다 나를 보고 움찔 놀라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그러고는 나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대로 발길을 돌려 가버렸다. 내게는 엄청난 순간이었다. 적이 내 앞에서 주랭랑을 놓다니, 내 악마가 나를 무서워하다니, 기쁨과 놀라움이 전신을 타고 흘렀다. 그 무렵 데미안이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 나는 말했다. 안녕, 싱클레어.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이 궁금했거든. 크로머가 이제 귀찮게 하지 않지? 그렇지? 네가 손을 쓴 거야? 그런데 어떻게 손을 썼지? 난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어. 그 녀석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거든. 그거 잘 됐군. 그 녀석이 혹시라도 다시 나타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워낙 뻔뻔한 녀석이라서 알 수 없거든. 그러면 데미안을 기억하라고만 말해둬.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 녀석하고 한판 붙어서 실컷 두들겨 패준 거야? 아니, 나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그냥 너하고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했을 뿐이야. 그러면서 너를 가만 내버려 두는 편이 신상이 좋을 거라고 깨우쳐 주었지. 와, 그렇다면 그 녀석한테 돈을 주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 이 친구야. 그 방법은 네가 벌써 써봤잖아. 내가 더 자세히 캐물으려고 하자 데미안은 서둘러 그곳을 떴다. 나는 전처럼 그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안고 혼자 남았다. 그 마음은 고마움과 부끄러움, 감탄과 두려움, 애정과 은밀한 거부감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나는 가까운 시일 안에 그를 다시 만나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카인의 일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다. 고마움은 결코 내가 신뢰하는 미덕이 아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그런 감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싶다. 그러니 내가 막스 데미안에게 보여준 철저한 배응망덕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그가 크로머의 소나귀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병들고 망가졌을 것이라고 나는 오늘날 굳게 믿는다. 그 당시에도 이미 나는 그 구원을 내 어린 인생의 최대 체험으로 느꼈다. 하지만 내 구원자가 그 기적을 행하자마자 나는 그를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이미 말했듯이 내 배응망덕은 별로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보여준 호기심의 결핍만은 참 묘한 일로 여겨진다. 데미안이 내게 넌지시 귀뜸해준 비밀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 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단 하루라도 편안히 살 수 있었을까? 카인에 대해, 크로머에 대해, 독심술에 대해 더 많은 걸 듣고 싶다는 욕망을 어떻게 억누를 수 있었을까? 이해되지는 않지만 사실이 그렇다. 나는 나 자신이 갑자기 악령의 그물에서 풀려난 것을 보았고 세상이 다시 밝고 즐겁게 내 앞에 놓인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두려움의 발작과 목을 조르는 듯한 두근거림에 시달리지 않았다. 저주가 풀렸고 나는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여느 때처럼 다시 학생이었다. 내 천성은 가능한 한 빨리 안정되고 평온한 삶으로 되돌아가려 했으며 무엇보다도 그 많은 추악하고 위협적인 것들을 밀쳐내고 잊어버리려고 애썼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두려움에 시달렸던 기나긴 이야기는 언뜻 보기에 아무런 흉터나 자국을 남기지 않은 채 놀랄 만큼 빠르게 내 기억에서 사라졌다. 그에 비해서 나를 도와주고 구해준 사람마저 마찬가지로 빨리 잊으려 했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해가 된다. 나는 손상된 영혼의 모든 힘과 충동을 모아 내 저주의 비참한 골짜기로부터 크로머의 끔찍한 종살이로부터 예전에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지냈던 곳으로 도망쳤다. 다시 문이 열린 잃어버린 낙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로, 누이들에게로, 순수함의 향기로, 하느님이 어여삐 여기신 아벨의 영역으로. 데미안과의 짧은 대화 후 나는 마침내 다시 자유를 다시 찾겠다고 굳게 확신했으며 지난 일이 다시 되풀이될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바로 그날, 그동안 그토록 자주 애타게 바라던 일을 실행에 옮겼다. 참회를 한 것이다. 나는 자물쇠가 망가지고 돈 대신 장난감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렸다. 그리고 내 잘못으로 인해 못된 녀석에게 붙들려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는지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무슨 영문인지 전부 이해하지는 못하셨지만 저금통을 보고 내 변한 눈빛을 보고 내 변한 목소리를 듣고는 내가 치유되어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음을 느끼셨다. 나는 길 잃었던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기쁨,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기쁨을 엄숙한 마음으로 만끽했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에게 데려가셨고 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되었고 질문과 놀람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부모님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오랜 압박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다. 모든 것이 근사했고 모든 것이 마치 이야기 속의 일 같았으며 모든 것이 경이롭게도 화기애애하게 해결되었다. 나는 진실로 온 열정을 다해 그 화기애애함 속으로 도망쳤다. 내 평화와 부모님의 신뢰를 되찾은 것이 마냥 한없이 좋기만 했다. 나는 집안의 모범생이 되었으며 누이들과 전에 없이 자주 어울려 놀았고
예배 시간에는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의 심정으로 정겨운 옛 찬송가들을 함께 불렀다. 그 모든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왔으며 일말의 거짓도 없었다. 그런데도 문제는 전혀 해결된 게 아니었다. 내가 데미안을 그토록 까맣게 잊어버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진실하고도 유일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데미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야 했다. 그 고백은 덜 멋지고 덜 감동적이었겠지만 나를 위해 더 풍성한 결실을 맺었을 것이다. 데미안은 내가 예전의 낙원 같은 세계에 다시 굳게 뿌리내리도록 붙들어 주었고 나는 집으로 돌아와 자비롭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데미안은 절대로 그 세계에 속하지 않았고 그 세계에 어울리지 않았다. 데미안도 유혹하는 자였다. 크로모와는 달랐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유혹하는 자였다. 그도 나를 사악하고 나쁜 두 번째 세계와 연결시켰다. 그런데 나는 그 세계에 대해 더 이상 영원히 알고 싶지 않았다. 나 자신이 다시 아벨로 돌아온 지금에 와서 아벨을 포기하고는 카인을 찬미하는 걸 도울 수 없었고 또 돕고 싶지도 않았다. 외면적인 상황은 그랬다. 하지만 실상은 이랬다. 나는 악마 같은 크로모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지만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난 게 아니었다. 나는 세상의 오솔길들을 걸어보려 시도했지만 그 길들이 내게는 너무 미끄럽고 위험했다. 그런데 친절한 손길이 나를 구해주었고 나는 더 이상 한눈 팔지 않고서 곧장 어머니의 품속으로 애지중지 보호받는 유순한 어린 시절의 포근한 세계로 득달같이 돌아간 것이다. 나는 실제의 나보다 더 어리고 더 철없고 더 의지하는 척 굴었다. 크로모에 대한 예속관계를 새로운 예속관계로 대체해야 했다. 혼자서는 길을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눈먼 마음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예전의 사랑스러운 밝은 세계에 의지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유일한 세계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데미안의 편이 되어 데미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그 당시에는 그의 낯선 생각에 대한 정당한 불신의 표현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의 표현에 지나지 않았다. 데미안은 부모님보다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게 바랐을 것이다. 자극하고 경고하며 조롱하고 비꼬며 나를 더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려 했을 것이다. 아, 이제는 잘 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가는 것보다 더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 결코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도 반년쯤 지났을 무렵 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 산책길에 아버지에게 카인이 아벨보다 더 훌륭하다고 단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무척 놀라셨으며 그건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견해라고 설명하셨다. 더군다나 그 견해는 이미 초기 기독교 시대에 나타났으며 여러 종파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중 한 종파는 카인파라고 자처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미친 교리는 당연히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악마의 수작일 뿐이란다. 만일 카인이 옳고 아벨이 그르다고 믿는다면 하느님이 틀리셨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서의 하느님이 유일하고 올바른 분이 아니라 거짓된 분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이다. 카인파는 실제로 그 비슷한 것을 가르치고 설교했단다. 하지만 그런 이단은 이미 오래전에 인류에게서 사라졌어. 그런데 네 학교 친구가 그런 걸 알고 있다니 놀라울 뿐이구나. 어쨌든 그런 생각에 넘어가지 말라고 진지하게 경고하고 싶구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